학생 여러분, 잠깐 쉬는 시간 가지셨나요? 어, 5주차 2차 시 학습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비고스키의 이론을 하나만 더 살펴볼 건데요. 비고스키 이론 제시한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 문화적 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접 발달 영역, 그리고 비계 설정, 내적 언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문화적 도구하고 뒤에 남아있는 이론들 살펴볼게요. 잠시 화면을 끄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적 도구라고 하는 거는요, 비고스키가 제시한 거는 앞에서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따라서 지적 영역이 확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문화적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화적 도구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무언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요. 보시면은 문화와 문명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정신적인 영역의 활동에 근거해서 우리가 나오는 그러한 그 지적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영역에서 보면은 문화와 문명은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뭐 이제 문명의 발달 이런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뭐 4대 문명 지역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많이 알려지고 있는 뭐 피라미드, 뭐 이런 동굴, 뭐 고인돌 이제 여러 가지 어떠한 그 문명의 산물들하고 보시면은 이러한 문명이 같이 발달하면서 문화적인 여건도 활발하게 우리가 같이 구축이 되고 있는데요. 뭐 동굴에 보면은 옛날에 원시인들이 동굴에 그림을 그렸다든지 이게 동굴 벽화가 되겠죠. 또 보시면은 우리가 어떠한 건축물들 보면 건축물들을 조각을 해서 장식을 했다든지 이제 건축물을 아름답게 꾸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문화적 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신적 영역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물인데요. 이러한 결과물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속적으로 인간들이 같이 모여서 어떠한 협동 활동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물의 역사를 본다든지 미술사를 본다든지 세계사와 관련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러한 이제 문화적인 그러한 과정, 문화적인 발전을 보시면 이게 보면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그러한 발명에 근거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상징체계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한국어 또는 영어, 뭐 중국어, 뭐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여러 뭐 나라별로 언어 체계가 다 다르잖아요. 언어뿐만이 아니라 문자, 숫자, 뭐 사인, 뭐 이런 상징물 같은 것들이 인간이 다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은 다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하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도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영역하고 맞물려져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겠고요. 이러한 그 문화적인 도구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정신 세계나 지적 세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악보나 지도, 뭐 그림, 도표, 뭐 이런 것들이 인공물로서 또는 아까 말씀드린 언어나 문자나 이러한 이제 상징 체계로서 여러 가지 어떠한 그 접근 방법이나 도구적인 요소에 따라서 인간이 지적 능력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영역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보시면 과거의 영화에서 우리가 특히 뭐 선생님들 007 영화 이런 거 보셨죠?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실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과거에는 정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옛날에 유선전화를 생각을 해보시면 집에 전화가 그냥 이렇게 선으로 연결돼 있죠. 근데 지금은 유선 전화보다는 스마트폰, 무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스마트폰이 인터넷도 되고 인터넷 뱅킹도 되고 얼마나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것처럼 인간의 지적 능력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한도 끝도 없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역사나 그러한 영역에서 인지 발달에서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문화적인 요소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 도구들 중에서 보면은 기억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인지 발달 그러한 단계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계 전략, 뭐 발판화 이런 것처럼 기억의 어떠한 그 기억 전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면 구구단이나 노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구구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숫자를 셀 때 그냥 손가락, 뭐 발가락 이렇게 해서 숫자를 사용하는 그런 것에서 이런 구구단을 외우게 되면 우리가 쉽게 산수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연산하는 기법이 빨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노래도 어떻게 보면 기억을 우리가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혹시 이제 뭐, 뭐 우리가 노래를 같이 해서 그 우리가 음을 붙여서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그런 기억력법이 있을 거예요. 뭐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뭐 태정태세 문단세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래로 만들다든지, 특히 영어 같은 거 배울 때 우리가 노래를 사용해서 영어를 익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 노래 기법을 사용을 하면 아이들이 쉽게 그 학습하는데 호기심을 놓지 않고 계속 그 학습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아이들의 언어를 발달시키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들 보면 노래, 음악적인 게 많이 가미된 것이 있습니다. 거의 음악하고 연결을 해서 아이들의 학습 프로그램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문화적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고스키 이론의 어떠한 그 공헌과 한계라고 하는 거는요, 그 아동 관찰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러한 이론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언어나 어떠한 그 사회문화적 상호작용 이러한 맥락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비고스키 이론을 잘 활용을 한다면 아이들 교육적인 호기심을 더 만들어 준다든지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우리가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론이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비고스키 이론이 특히 공헌한 그런 부분은 협동학습적인 차원입니다. 혼자 학습을 하는 것보다 옆에서 누가 이렇게 힌트를 준다든지 자극을 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어떠한 그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협동학습적 차원에서 비고스키 이론이 도움이 되는데요. 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뭐 부모나 교사가 옆에서 아이들을 같이 도와주는 것보다 아이들끼리 협동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끼리 짝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룹 스터디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으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또 어떤 친구가 자기가 배운 거를 다른 친구에게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런 협동학습 체제를 만들어 준다면 아이들이 자기네 또래 집단의 그런 눈높이를
눈높이 그런 측면에서 그들만의 어떠한 또래 집단의 언어를 사용을 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런 지식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입장에서 지식을 주는 것보다 자기 또래 집단에서 서로 배우고 같이 공부하는 것이 더 학습 능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론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비고스키의 이론을 적용을 해 본 결과 아이들끼리 멘토, 멘티를 만들어주고 아이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주고 아이들끼리 서로 교사와 학생이 돼서 그렇게 학습하는 분위기를 연출을 해준다면 아이들이 성적이 더 향상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는 거죠. 또 요 비고스키 이론을 굳이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협동학습을 이제 통해서 보면은 엄마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뭐 도시권 같은 데서는 그룹 과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좀 공부 잘하는 애랑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협동학습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학습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제 엄마들이 또 그렇게 그룹 과외를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비고스키 이론의 한계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이론의 이제 구체적인 검증이나 객관적인 과학적인 그런 내용으로 충분히 발달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는데요. 네, 이러한 이론에도 불구하고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고스키 이론이 이제 아직까지도 큰 관심을 갖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143페이지 정보 처리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처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에 비유했다라는 이론입니다.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를 입력을 해서 어떤 아웃풋이 있는 그런 과정, 어떤 이제 체계화된 그런 처리 과정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아동이 과제를 수행을 할 때 그러한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지 체계가 어떻게 변화하는 건지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이 정보 처리 이론이 진행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인간의 두뇌라고 하는 경우는요. 인간의 두뇌는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감각을 배웠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감이 있죠. 시각, 청각, 뭐 미각, 뭐 촉각 이런 것처럼 이런 오감을 통해서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우리의 뇌로 들어오게 됩니다. 뇌로 들어오게 될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감각 기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감각 저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손으로 뭐를 만졌어요. 손으로 예를 들면 토끼를 만집니다. 손으로 털로 만든 공을 만집니다. 그러면 손에 자극이 있고 손에 감각이 있는 거예요. 아, 뭐 토끼가 보들보들하다. 토끼가 뭐 따뜻하다. 뭐 이제 이런 털의 감각이 느껴지겠죠. 아니면 손으로 이제 공을 만지게 되면 공이 딱딱하다, 공이 물렁물렁하다 이런 촉각 또는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감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각 기억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감각 기억은 우리가 금방 잃어버리기 쉬워요. 이것을 우리가 쇠퇴하고 소실한다라는 이제 개념을 쓰고 있는데 요 감각 기억을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이런 감각 기관을 토대로 해서 자극이 우리 뇌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들어온 기억 아까 아까가 아니고 저번 시간에 제가 선생님들 숫자를 외우거나 단어를 외우는 그런 활동을 같이 해봤잖아요. 선생님들이 눈으로 단어를 외우셨어요. 그리고 제가 3분 후에 단어를 써보라고 시켰습니다. 또는 숫자를 외우고 1분 후에 숫자를 써보라고 시켰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시각으로 숫자를 받아들여서 숫자를 외우셨을 거예요. 자, 눈으로 외우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손으로 써서 숫자나 단어를 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영어 단어 외울 때 우리가
숫자로도, 아니, 손으로도 쓰고, 눈으로도 보고, 그리고 외우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떠한 자극을 받아들일 때 오감을 다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받아들인 이런 기억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장기 기억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기 기억으로 가기까지의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 들어온 이런 기억을 최대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감각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귀로 듣고. 그래서 학습을 할 때 오감을 활용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보처리 이론이거든요. 이런 정보처리 이론에서 들어온 감각 기억들이 다음 단계,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주의나 지각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내가 인식하는 단계인데요. 이것을 내가 몇 번씩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것을 내가 외워야지라고 지각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면 이것이 단기 기억으로 남게 되고, 이런 단기 기억을 계속 반응을 하고 시연을 하고 부호화하고 상징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각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대학에 들어왔으니 여러 가지 과목 공부하실 게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제 보시면 중간고사 기간도 어떻게 보면 다가오고 이런데, 우리가 온라인 강의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간고사를 어떻게 보면 과제물로 대체하게 되는 상황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거 아니고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학습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외웠던 지식을 이제 이렇게 손으로 서술하는, 또 뭐 답을 쓰는 그런 중간고사 시험을 거치게 되는데, 학생도 그렇고 뭐 이제 뭐 성인도 그렇고 누구나 다 시험은 싫어하잖아요. 그런 시험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내용을 외워야 합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이 내가 배운 지식을 끝까지 시험 보기 직전까지, 시험 문제 풀 때까지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기억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보 처리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장기 기억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요 이제 기억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기억은, 감각 기억에서 넘어가는 단기 기억은요, 감각 기억과 감각 기억에서의 그러한 정보들이 아주 짧게 남습니다. 짧게 남은 그러한 제한된 양들이 몇 초 동안은 그냥 외울 수 있을 정도, 이것을 단기 기억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몇 초 동안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들이 단어를 외우셨을 거예요. 그 단어를 내가 처음에 딱 몇 개 생각나는 거, 최소 우리가 보면 5개에서 여기는 9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평균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외울 수 있는 단기 기억은 5개에서 9개 정도의 낱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저는 뭐 10개 외웠어요. 이러신 분들은 훌륭하신 겁니다. 보통 사람이 넘어가시는 그러한 우수한 지능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기억력도 굉장히 좋으신 거고요. 기억력이 좋은 거는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기억력이 딸리나 봐요. 머리가 안 좋은가 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제 항상 내가 어떠한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한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는 애들이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게임을 자꾸 많이 해야 게임 실력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이들에게 뭐 게임을 왜 이렇게 자꾸 게임을 하니? 라고 우리가 잔소리를 하지만 나름대로 아이들이 자기네 어떠한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므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도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단기기억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차 증가하는데 그것도 훈련에 따라서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보 처리 이론은요,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뇌 세포의 어떤 신경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처리 과정 중에서 중요한 거는 부호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정보를 기억할 수 있게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상징을 한다든지 기억할 수 있게 내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부호화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제가 저번 시간에 6개 단어 보여드린 게 있죠. 뭐 사과, 바나나, 뭐 당근, 브로콜리 이런 그 단어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잘 기억하기 위해서 과일 2개, 여기에다 색깔을 입힙니다. 빨간 과일 하나, 노란 과일 하나 이렇게 부호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호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뇌가 더 활성화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정보 처리 이론에 근거해서 보면 아이들에게 학습을 할 때 많은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보통 말을 가르칠 때, 아, 저기 강아지가 달려간다, 강아지가 뛰어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문장을 가르치면서 엄마가 아이에게 더 자극을 주려면, 저 털이 꼬불꼬불한 강아지가 네 발로 달려가고 있네. 그 표현을 더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에다가 이 정보를 더 활성화시키고 거기에다가 그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떠한 그 색상을 가미를 한다든지 환경적인 요소를 가미를 한다든지 그런 운동적인 그러한 어휘력까지 첨가해서 가르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자극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이들 그 학습 과정을 보시면 이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이런 학습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연령이 어떻게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비례해서 이 정도의 학습적인 그러한 용량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교재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구성한다든지 교과서를 편집하는 그러한 그 이제 교사들이나 그런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이 정도 정보는 이제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평균치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좋은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그런 학습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지만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이 선행을 많이 원하시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제 자기 아이들이 그 또래 집단보다는 비슷한 연령대보다는 평균 집단보다는 더 조금 앞서 나가기를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이들의 어떠한 용량이나 능력에 해당하는 만큼 정보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정보 처리 이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 이론이 넘어가면은 그 지식과 이제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보 처리 이론에서 또한 중요한 요소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더 많은 지식을 가질수록 잘 기억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에 근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이 그 자기 이제 그 자녀들에게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이제 선행 지식을 그 배우도록 그렇게 이제 학원도 보내고 뭐 과외도 시키고 뭐 이제 그렇게 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 정보 처리 이론에서도 이러한 지식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실험을 해봤더니 체스 전문가 아동, 그러니까 체스를 굉장히 잘하는 아동하고 체스가 초보이지만 대학생들이
이렇게 둘이 이제 게임을 한 그런 실험을 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체스의 어떠한 그 체스판에 누가 어떻게 체스를 진행을 했고, 누가 체스의 어떤 위치에 어떠한 거를 놓고, 체스말을 놓고, 그런 것을 누가 더 기억을 많이 했냐라고 했을 때, 체스 전문가 아동이 월등하게 기억력이 더 좋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이거는 연령이 많은 그런 경우보다는 지식이 많은 경우가 기억력이 더 높았다라고 한 그런 실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전략에서 어떤 과제물을 수행을 할 때, 그 다양한 전략을 사용을 할수록, 우리가 지식이나 정보 처리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그 연령대에 비례해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제가 전에 아동들에게 뭐 자동차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블럭을 준다든지 그런 과제를 준다라고 할 때 나이가 어리면은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뭐 밑에 바퀴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자동차 몸통을 놓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제 나이가 크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 블럭을 사용을 해서 자동차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제 이러한 전략이나 지식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에 비례해서 각각 구사하는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냐, 얼마나 많은 이제 환경의 자극에 노출돼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정보 처리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인지적 행동에서 그 어떤 기억력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어떻게 연결을 됐는지, 컴퓨터에 비례를 해서 이제 보여줬는데요. 그러한 차원에서 정보 처리 이론이 그래도 이제 발달 과정을 밝히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보 처리 이론하고 이후에 나오는 이론 대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피아제나 비고스키 이론보다는 그래도 중요성이 조금 덜 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크게 이제 많이 집중 이제 이렇게 중요도는 이제 조금 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없이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론 대 이론은요, 겔만과 윌리엄스가 제시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동들이 어릴 때부터 특화된 이론적 틀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세상을 이제 보는 어떤 신념들, 세상을 보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정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은 아동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느닷없이 공입에 떨어지지, 뭐 이제 아이들이 툭툭 이제 내뱉는 그런 그 문장이나 어휘에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왜 동물들은 물을 마시려고 하지?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를 토대로 해서 그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거, 동물이나 인간은 보시면은 우리가 신체가 거의 뭐 70% 이상 이제 수분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이미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 대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그 특정 영역에서의 그 기본적인 이론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이론 대 이론에 있어서는 특히 영유아기에 있어서 초기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단점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이러한 단점에 있어서는 이런 이론에 있어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을 할 때, 자,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익히 들여서 당연히 둥글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땅에 가서 살펴보면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지구가 둥글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차원이 있겠죠. 그런 거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수 개념에 있어서 보면 일반적으로 4는 2보다 크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도 숫자를 센다든지 그런 실질적으로 산수 과정에서 보면은 4는 2보다 크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 놓으면 아이나 어른이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바꿔서 4분의 1과 2분의 1 이제 분수로 바꿔놓게 되면은 이게 또 크기의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요런 과정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4는 2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4분의 1도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오개개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이론 대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과연 이론이 뭔가, 이 이론은 어떻게 생겨나서 어떠한 영역에서 설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3장에서는 피아제 이론과 비고스키 이론을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봤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 두 학자, 그 중에서도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장시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4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음 시간에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주의 발달, 지각 발달, 기억 발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발달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인지적인 측면, 감각적인 측면에 있어서 발달 단계나 발달 과정이 어떤 과정을 해서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본 반면에 우리가 4장부터는 이러한 그 발달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특히 이러한 주의나 지각이나 기억을 토대로 주변 세계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영화나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을 실험을 하고 이 아이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그런 시각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러한 이제 주의나 지각이나 기억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선생님들 고생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